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은 2차 가해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원 씨의 주장을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보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이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원 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고 사실 또 다른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 씨의 목소리 역시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이미 나온 팩트와 양측의 주장만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출연자께서도 오늘 유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민주원 씨의 주장과 여기에 대한 대책위 측의 반론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감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게 사실이죠. 일단 오늘 SNS에 올린 내용 조금 주장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그 핵심적으로는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였고 2심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여기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10개 혐의 중에서 9개가 유죄로 판결이 됐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2심의 판결이었는데 오늘 민주원 씨,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지금 이것을 SNS에 망에 올린 것을 보면 이것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 이런 것들은 이 내막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냐면 법적으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도 최대의 이 사건의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나타내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또 대법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이제 불륜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륜이라면 김지은 씨한테 민주원 씨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SNS상에서 올려서 여론전 그리고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라는 것을 일단은 강조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판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논란의 장소가 됐던 상하원의 사진 또 동영상을 같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상하원 자체가 왜 이제 중요하게 또 민주원 씨가 이 팩트를 본인이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하원에서 그날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2017년 8월인데 그래서 민주원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원 씨가 들어와서 침대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씨가 깨서 지은아 웬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나갔다는 것이 민주원 씨의 주장이고 사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할 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곳에 와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1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상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문 자체가 반투명 유리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투명 유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내를 볼 수 있었다는 거고 김지은 씨 주장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중국 측하고 그날 행사에 있었는데 네. 중국 측 여성 인사와 안희정 진사가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네. 문 밖에서 이제 쪼그려 앉아서 있었고 반투명 그 문에 있는 그 유리를 통해서 실루엣을 봤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중국과 한국과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때 문 밖에서 이제 쪼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2심에서 유죄 판결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민주원 씨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이랄지 그 구조를 보면 사실 그 창을 통해서 침대 실루엣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들어와서 장식장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까지 들어야만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부인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 주장은 허위고 거짓말이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1심에서 물론 김지은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가사 김지은 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네. 하더라도 그 하나만 사실만 가지고 김지은 씨 피해자의 다른 주장까지 배척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 네, 이 사건에서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는 그렇죠. 없다는 그러니까 민주원 거죠. 씨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네. 이 내용을 가지고 김지은 씨의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원 씨의 저 주장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과연 대법원 판결에 이게 영향을 미쳐서 무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있을 수는 있죠. 네. 민주원 씨는 그래서 그 법원이 이야기한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이 사건의 이날 사건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체적으로 팩트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2차에서 이것을 판단을 한 것은 이것을 유형뿐만 아니고 무형적인 것까지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구체적인 심증이 있고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간과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민주원 씨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항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소수자 입장, 네. 법은 약자 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상하원 사건에서 보듯이 이것이 서로 상대방과 우리가 하는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입체적인 이런 어떤 증거를 민주원 측에서 내놓은 것은 이것이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 소수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재판에서 선고를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입체적인 증거를 인용을 해서 대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좀 해달라. 네. 그렇게 뭐 법적인 호소를 SNS를 통해서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 쪽에서는 네. 2차 가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해자 가족에 의한 이런 2차 피해는 이런 사건에서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주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2심 판결은 이제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네. 이건 2차 가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원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피해자고 아이들이 피해자다. 네. 그런데 그 자신이 느낀 특히 이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대선을 경선을 치르는 과정 거기서 보면 본인은 김지은 씨가 안희정 씨를 좋아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인식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불륜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마 SNS에 이 글을 갑자기 올리던 경위는 2차 항소심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2심 판결과 같이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을 보면 상당히 이제 공통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 또 아니면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또 연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이제까지 겪어왔는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그 어떤 믿음과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체적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미투의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여기 추천사를 김지은 씨가 썼어요. 뭐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고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최근의 인물이 김지은 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천사를 아마 부탁을 해서 본인이 추천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책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선 캠프에 들어갔지만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격리됐다. 네.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미투의 이제 추천사인데 시대적으로 우리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약자나 소수 그리고 젠더와 성 이런 것들이 정치 선진국에 상당히 미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과 같이 이렇게 엮여서 이제 가는 여권 신장이죠. 네. 그리고 또 21세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것들이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미투 운동도 그런 반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투의 정치학의 이제 추천사를 김지은 씨가 쓴 것은 지금 현재의 이 상황과 딱 맞기 때문에 추천사를 쓰는 것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 초반에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이 민주원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여론의 또 다른 뭐 측면을 좀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오늘의 SNS 글은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대법원은 이제 항소심까지 나온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 이후에 나온 새로운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법원이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이 SNS에 관련된 글이 물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원 씨의 어떤 저 내용에 또 동감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론 자체가 뭐 상당히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대법원 판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뭐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어떤 사실인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터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데 결국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쟁점은 과연 유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유력의 범위, 또 유력의 존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1심에서는 유력의 존재가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유력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유력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 안희정 지사가 다시 이게 무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원 씨도 피해자죠. 그 심정을 뭐 저희가 어떻게 감히 헤아려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가해자 가족의 심경이 보도되면서 성폭력 사건에 어떤 사생활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쟁점만을 간단하게 보도를 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지만 민주원 씨도 김지은 씨 양쪽 모두의 2차 피해가 최소화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다른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5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늘 첫 심리가 있었는데요.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겁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도 강제 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강제 진단 의뢰 사건이다,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본인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그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뭐 재판 들어가기 전에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으로 좀 사건을 명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 재판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까? 글쎄 뭐
재판은 어차피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주의나 이제 심증주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에서 변론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강제 입원이 아니고 강제 진단이다. 최근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면 어른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이제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면 나는 요양원에 안 들어간다. 이제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형님은 명백한 정신질환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직원, 특히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보건소장 비롯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에 의한 행사가 인정이 되면 네. 본인은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게 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재명 지사가 이건 강제 입원이 아니고 강제 진단이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이제 대면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절차 과정에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강제 입원이 아니고 강제 진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강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어떠한 강요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강제 진단, 그러니까 형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의사의 대면 진단서 필요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강제 입원을 하게 하려고 하면 진단서가 없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밑에 직원한테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핵심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NS에도 이 글을 올렸지만 아마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재판 전에 SNS에 아주 장문의 글을 말씀하신 것처럼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를 저질렀던 점, 우울기에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 이렇게 친형의 기존에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형의 정신질환, 그러니까 가족의 정신질환을 내가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심경을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힘든 심경을 굳이 법정이 아니라 좀 SNS에다가 미리 올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그런 사실들이 퍼지면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또 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입장을 지금 수시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직 지사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권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정치인의 위치에서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피해 그리고 정치적 입지, 앞으로 미래의 정치적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법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렸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근거가 뭔가요? 일단 뭐 지난 12일에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공소장 1번주에 유배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저희가 지금 네네. 글씨가 설명이 돼 있는데 너무 작아서 좀 어렵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법원이 예단이나 선입견이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기타 뭐 서류라든지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이 공소장 1번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이제 공소장 1번주의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범죄 사실을 작성해서 네. 이제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 공소장이거든요. 그럼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만 기재해야 하는데 여기에 그 사람의 이력이랄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 해석이랄지 아니면 증거조사를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하기도 전에 그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첨부해버리면 네. 판사가 유죄 무죄를 사실은 굉장히 편견과 애단 없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불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공소장 자체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법하면 재판 심리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 그게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를 의견을 내놨는데 일단 법률적 해석, 평가 이런 것을 공소장에 왜 기재를 했느냐 하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과 관련돼 없는 것들을 굉장히 나열해놨다. 그리고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할지 피의자 어떤 진술 자체를 공소장에 너무 자세하게 쓸어 담듯이 해서 네. 결과적으로 판사로 하여금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의 심증을 갖게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법하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하여 달라.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거죠.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받아들이는 경우 많지 않아요.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2016년도에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전북 정읍시장과 관련된 공소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받아들여져서 공소 기각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용을 하면서 공소 기각을 하여 달라고 의견을 낸 것이죠. 재판부의 판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장 교수님, 네. 이 사건 유무죄 여부에 따른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명운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지사는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것이고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라든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적으로 판단이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겠고 현직 도지사도 지금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이것과 관련해서 법정 투쟁을 지금 이제 하리라고 보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녹취도 시중에서 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상처가 많이 난 그런 상태가 지금 이재명 지사라고 봅니다. 네. 한국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전현직 지자체장들의 사건들을 살펴봤고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보를 결정했는데 먼저 주제어로 정리하고 오시죠.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한국당은 깊은 유감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퇴하라! 부정 운동들을 민주주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5.18 단체 만난 자리에서 미복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당으로서는 저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칼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전당대회라는 당헌 당규상의 해석상의 문제로서 두 분의 김진태, 김순례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난제를 남겨둔 그런 결과를 오늘 가져왔다고 봅니다. 어차피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홍역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오늘 이렇게 윤리위원회를 장소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국민들한테 일단은 네. 예봉을 꺾어야 되겠다. 네. 이제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이것이 한동안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다른 지역주의 현상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그리고 뭐 민평당이라든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네. 이것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서 법적 역사적으로 이제 끝난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이런 어떤 뭐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을까 참 안타깝지만 어차피 이것이 이제 나온 말들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은 말로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동안 국민들과 그리고 정당과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회오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김진태 의원, 김진태 후보죠. 네.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었을까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중앙윤리위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할 텐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들으신 바나? 별로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후보자는 그 예. 신분을 보장한 저는 이제 그 당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윤리위에서 이 징계를 유예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있어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당규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당 내부적으로는 법리적인 해석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진태 의원이 법률가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당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관련된 규정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징계를 유보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당규 자체를 처음 거론한 사람이 당이 아니라 김진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고 또 그 내용 자체를 결국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차피 검토를 했을 텐데 윤리위원회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공청회가 8일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12일 날 후보 등록을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에서 징계를 하려면 빨리 했으면 후보 등록 전에 하면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다음에 이제 당의 어떤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뭐 다양한 의견, 뭐 해석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시간이 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12일 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겹쳐지면서 결과 이제 저런 사태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저게 좀 5.18에 대한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팽배한 인식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이랄지 여당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이걸 명시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네네네. 또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랄지 이제 보수 측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폄훼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법을 만들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유한국당이 우파 우경을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좀 근심이 되고 네. 지금 당대표랄지 최고위원 어떤 경선 과정을 보면 너무 이 태극기 부대랄지 그거 어떤 한 1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거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뽑힌다 하더라도 과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 어떤 제1야당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 교수님,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극기 부대, 물론 자유한국당의 뭐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소수파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가요? 뭐 지금은 이제 전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나경원 의원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일정 부분 있지만 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는 어떤 특정 사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해서 진화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묻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집권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야당의 어떤 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수 정당이 조금
늘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비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원 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비열한 확인 사살 만행을 저지른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망한 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이 5.18 망한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김세 의원은 지금 5.18을 부정하는 당내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전국을 누비고 있고 김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인지도가 올랐다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할 많은 부분들을 여야 사당의 비판의 논평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시 먼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동정 여론도 상당하다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제명에 찬성하면 네. 일단 출당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게 아니고 네. 당원을 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미봉책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명보다 더 큰 것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5.18 단체에서는 네.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원 당규를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보류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정치인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것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뭐 그런 5.18 공청회에서 그런 말을 이제 했다고 보는데 네. 우발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내면적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발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싶고, 민주주의는 결국은 시민들의 자율성에서 이제 커오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격동의 현대사도 마찬가지로 8.15 해방, 4.19 혁명, 그리고 5.18 네. 이런 것으로 이어서 87년 6.29 선언을 이끌으면서 민주화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고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의 한 중요한 축이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돼 있고 네. 5.18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당의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한국당 전체가 아니고 이종명 의원이 지금 주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5.18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저는 뭐 어떤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당내 인지도가 올라서 기뻐하는 중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만약에 이 지금 징계안이 차기 지도부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사자들이 차기 지도부 후보로 올라 있는 거잖아요. 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지금 경선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테이크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굉장히 강성 의경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김순례 의원은 또 최고위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 안에 있는 그러한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다. 또 아니면 당 밖에 있는 이제 국민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 보수적인 측면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리더십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김병주 위원장이 당대표 선출돼서 가서 축사를 하는데 야유를 받는 그런 과정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당대표가 됐건 최고위원이 됐던 그 선출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정치다. 왜냐하면 그 극소수의 어떤 강경 보수의 표를 얻어서 갖기 위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이미 평가된 것을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꽃감처럼 좀 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향후에 자기의 미래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것이 굉장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우려를 하시니까요. 잠시 한국당 지지율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지난 8일 5.18 망언이 있었던 공청회가 있었죠. 그 이후에 한국당 지지율이 실제로 급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8.9에서 40.9%로 올라간 반면 자유한국당은 28.9에서 25.7%로 거의 뭐 3.2%포인트가 뚝 떨어졌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당대표를 하겠다, 최고위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비대위나 윤리위 입장에서도 뭐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 또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이제 당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물론 3%가 떨어지고 그 3% 떨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집권당한테 3%가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27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대표가 선출되면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쇄신의 카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5.18 발언을 한 이 두 분을 강력하게 어떤 징계를 한다든가 윤리 회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한다면 이런 반감된 지금 이런 지지율이 다시 반등될 그럴 기회는 앞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예한 것이 반드시 한국당한테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것을 꼼수라고 해서 이제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27일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한테 이것을 맡기면 뭐 틀림없이 당대표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여기에서 물론 여기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역사에 대한 당에 대한 당이 5.18에 대한 입장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새로운 당대표가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 그리고 한국당을 떠난 국민의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징계 유보를 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아마 그 만약에 당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한국당에서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 의총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3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명 결의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후폭풍이 큰다고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결국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국회에서 완전히 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떠한 총선이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5.18 망언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제재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줘서 3명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있어서 어떤 살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의 표, 여론적 지표를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료 감싸기라는 것이 있는데 뭐 청문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이제 3월부터는 정식으로 내년 총선 레이스에 이제 들어가서 1년 전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당으로서도 이것을 털지 않으면 총선의 악재가 이거보다 큰 악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정당이 돼야만이 대한 정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 지역을 포기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과연 한국당 의원들이 이것을 용인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호남 분들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산재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런 속담도 있지만 뭐 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대표위에서 이것을 일단은 뭐 출당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제명 논의도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당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국회 윤리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국회 윤리위원장이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제대로 결정이 날 것인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명재 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요. 제명이 가능할지 박지원 의원의 예측까지 이어서 함께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합의에 제가 따라야 되겠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우리 간사를 비롯한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대로 윤리위원회의 그 존재감 그리고 기능을 갖다가 회복해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서 내가 20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40표 달라 했더니 저한테 형님 40표 됐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60표 이상 확보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62표 차로 탄핵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건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법적 판결과 역사적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더 좋은 기회고 양심적인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 포섭해서 15명인가 국회 대청소를 해버리면 돼요. 네, 마지막에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뭐 도움을 준다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두 분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짧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잘 치르고 지지율 회복하려면 좀 어떻게 해라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한국당에서 징계는 제명이에요. 제명이면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어떤 제명 의결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준호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런 어떤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환골 탈퇴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지 의원직을 박탈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당을 제외하면 199명이라서 이게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정적수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아마 이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라도 동의를 한다면 결국 국회 윤리위원회 해부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는 정적수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5.18은 80년 5.17 신군부에서 일어난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이 이제 5.18 사태인데 이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나중에 이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역사 인식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 논리라든가 집토끼 산토끼 논리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보수 정당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큰 정당으로 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장성호 교수님,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